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경선에서 이재명 의원이 입지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에 법적 대응을 시작한 이준석 대표와의 전면전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혼란의 전국 속 뜨거운 쟁점들을 이슈 토론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뉴스보다 맛집에서는 전북 우주를 찾아 우리의 전통 불꽃놀이인 두문마을의 낙화놀이를 만나보고 우주에서만 맛볼 수 있는 독특한 음식을 소개합니다. 뉴스 크리에이터 시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뉴스 크리에이터 시선 첫 순서는 취재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와 기자의 생각을 들어보는 취재기자의 솔까말인데요. 보도국 김철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중부지방에 큰 비가 와서 참 피해가 컸는데요. 예. 우리 대전과 충남지방의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녹화를 진행하는 금요일 오후를 기준으로요. 전국적으로는 19명이 폭우로 죽거나 실종됐습니다. 그리고 4천여 채의 주택과 상가도 침수됐는데요. 지역에서도 약 300mm 가까운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만은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고 주택가와 상가 침수도 이제 수십여 채에 그치는 등 피해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크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도 대전과 충남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좀 적은 편이어서 다행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뉴스를 저희가 만나봅니까? 네, 올여름 비도 많이 왔지만 덥기도 참 더웠습니다. 이런 더위가 유독 더 무겁게 다가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바로 야외 혹은 무더운 실내에서 장시간 노출돼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를 관련 뉴스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이 에어컨이 없어 폭염 속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고 에어컨이 있어도 너무 낡아 사고 위험이 높거나 경비실 별도 계량기 때문에 눈치가 보여 틀지 못하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대전 아파트 경비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은 경비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며 대전 노동청에 경비실 냉방기 설치 실태 파악을 요구했습니다. 택배를 분류하는 직원들의 위도시 온통 땀에 절어 있습니다. 기온이 한풀 꺾이는 새벽 시간임에도 우편 물류센터 곳곳에 걸려있는 온도계에는 33도에 가까운 온도가 찍혀 있습니다. 찜통 속에 장시간 노출돼 일을 하다 보니 직원들은 정신까지 혼미해진다며 울렁증과 메스꺼움을 호소합니다. 재작년 문을 연 전국 최대 규모 중부권 광역 우편 물류센터. 1,000억 원이 넘는 돈이 투입된 최신 물류센터지만 정작 500여 명의 직원들이 일하는 공간에는 에어컨 하나 없습니다. 지난해 부랴부랴 이동식 냉풍기를 들여왔지만 오히려 냉풍기가 돌아갈 때 나오는 열기에 틀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우정사업본부 측은 건물 특성상 전체 냉방시설을 하기엔 과도한 비용이 들어 설치하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네, 해마다 이 경비실의 에어컨 문제는 뉴스가 됐었죠. 예. 아예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는 곳이 있거나 아니면은 에어컨이 있어도 제대로 틀지 못하는 그런 게 뉴스가 됐었는데 아직도 이런 곳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대전의 대단지 아파트 중에는 에어컨 등 냉방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곳들이 많습니다. 네. 더욱이 이런 곳들은 대부분 노후화된 아파트로 경비실 자체가 단열에 이제 구조상 이제 문제가 있는 곳들도 많다 보니까 더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요. 에어컨이 없는 곳도 있지만 말씀대로 있어도 틀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태양광 발전기가 있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에어컨 비용을 낼 수 있는 몇몇 아파트를 제외하고 나선 결국은 이 비용이 관리비로 충당이 되다 보니까 사용할 때 관리사무소와 입주민들의 눈치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좀 아직도 좀 화가 나는 열이 오르는 느낌인데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에어컨을 틀지 못하게 이렇게 막는 겁니까? 예, 사실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제 어느 정도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다 보니까 이제 근무할 수 있게 좀 시원한 곳에서 근무해달라라고 그렇죠. 이렇게 요청하신 분도 많으신데 네. 여전히 일부 입주민들께서는 경비실에서 에어컨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항의를 하신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소수의 목소리를 더 눈치 볼 수밖에 없는 게 구조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대전의 아파트 경비 노동자 90%가량이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3개월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렇다 보니까 여름철에 소수의 입주자라도 그런 항의를 받게 되면은 혹시나 재계약에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 때문에 차라리 몸은 힘들더라도 마음은 편하게 에어컨은 안 틀겠다라는 노동자들이 많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경비원분들도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처지라는 거잖아요. 예, 그죠? 맞습니다. 이럴 경우에 차라리 대전시나 이런 지자체에서 좀 뭐 에어컨 경비를 지원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주면 안 되나요? 예, 사실 아파트라는 공간도 결국에는 네. 아파트 입주민들의 그 관리비로 운영되는 하나의 사업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곳에 제자체가 전면에 나서서 세금을 투입하기에는 그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공공주택 뭐 시설 개선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주민 참여 예산 등과 같은 지원이 있어가지고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예산 규모 자체가 크지는 않은 상태고요. 물론 여기에 우리 전체 인구의 한 65% 이상이 사는 이런 아파트의 문제인 만큼 국가, 지자체가 네. 나서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아파트의 문제는 1차적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의 문제라는 게 입장인 거죠. 네. 결국은 뭐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 회의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이 입주민 대표자 분들께서 제발 경비원도 우리 가족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맞습니다. 그 입주자분들이 다 같이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은 1인당 들어가는 부담은 그렇게 사실 크지 않는 편이고요. 그 지난해 저희가 그 보도를 했었던 그 경비원에게 그 에어컨 비용을 청구했었던 아파트 사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도 이제 보도 이후에는 뭐 새 에어컨을 설치해주고 비용도 이제 입주자들이 나누면서 시작됐는데 이런 변화가 결국 입주민들이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나서부터 시작됐거든요. 이제 단순히 이제 뭐 반대를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뭐 상황이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만 네. 이렇게 시민들, 입주자들이 관심을 갖게 되면은 이런 문제가 빠르게 해결될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 가구당 뭐 얼마 되겠습니까? 예. 그죠? 네. 근데 그 좁은 경비실 안에서 30도가 넘는 폭염에 시달려야 한다는 것 참 힘든 상황인데 그래도 이렇게나마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은 다행이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이분들의 처우에 대한 그런 사회적 관심대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졌는데 네. 이제 저희도 좀 더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근데 그건 그렇고 두 번째 뉴스를 보니까 대전 광역 우편 물류센터인가요? 네, 대전에 있는 최신 시설 같은데 예. 한 500명 가량 근무한다고 저렇게 나와 있던데 이런 곳에 어떻게 에어컨이 없을 수가 있죠? 예, 여기가 2020년도에 이제 개국한 물류센터인데요. 네. 이제 전국의 소포를 모아서 배송을 하는 그런 일종의 허브 같은 공간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물류센터인데 약 1,000억 원 가까이가 들어간 이런 최첨단 물류 시스템을 갖췄다고 홍보를 했었던 네. 곳인데요. 정작 노동자들이 일하는 작업장은 옛날만도 못했던 겁니다. 우정사업본부 이제 산하에 한 31개 정도의 물류센터가 있는데 다 에어컨 등 그런 냉방 시설이 갖춰져 있는데 오히려 여기만 없었던 것이죠. 아니 1,000억 원이 들어간 최신 시설이라고 하는데 예. 어떻게 에어컨이 없을 수 있는지 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저 이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이거 뭐 어떻게 얘기합니까? 뭐 왜 그런지 뭐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우정사업본부 측은 이 물류센터의 특성상 그 내면이 이제 상시적으로 개방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에어컨과 같은 공조시설을 설치하지 못했다고 말하는데요. 사실은 그 말이 설득력이 없다고 직원들이 말하는 게 네. 다른 물류센터도 결국엔 비슷한 환경이거든요. 이제 그리고 취재를 하니까 우정사업본부 측에서도 이제 다른 곳과 같은 중앙 냉방식 그런 공조시설을 설치하기를 검토하겠다라고 저희한테 취재진에게 밝혔어요. 결국에 구조상 설치를 못했던 게 아니라 의지의 네. 문제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저는 진짜 정말 화가 나는 게 아니 뭐 어쩔 수 없다면 모르겠지만 다른 곳에는 설치가 돼 있는데 왜 이곳에만 설치가 안 돼 있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예. 뒤늦게 이거는 설치를 검토하겠다. 그럼 처음부터 할 수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정사업본부가 사실은 그 우편 물류센터 같으면은 중요한 우편물과 또 뭐 요즘에 택배 물량도 굉장히 예. 많고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공적 기관인데 예. 그동안에 이렇게 열악하게 근무를 해왔다는 거 같잖아요. 사실 그전에 집배원들의 과로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가 공공기관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동자들의 그런 권리라던가 아니면은 그런 직원들의 그런 처우가 제대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사실 일반 시민분들께서는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물류센터에는 그 거대한 이제 물류 기기들이 있다 보니까 그 자체적으로 나온 열기가 상당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노동자들은 이런 열기가 빠져나가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까 그 설치된 선풍기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찜질방에서 선풍기 틀어놓은 거 같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환경 속에서 이제 몇 시간씩 육체 노동을 하다 보면은 자칫 인명사고도 우려되는 사고다 보니까 서둘러서 개선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분들이 대부분 또 심야에 예. 또 새벽에 또 일을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32도, 3도 이런 폭염 속에서 일하면은 정말 뭐 머리가 혼미해질 수밖에 없다. 예.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 윗분들이 좀 내려와서 실제 근무를 좀 여기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저도 그런 생각 들었는데요. 취재를 하면서 이제 우정사업본부 측과 이렇게 뭐 대화를 했습니다만, 뭐 이제 기온에 따라서 뭐 안전 매뉴얼도 있고, 이제 폭염 대책으로 뭐 선풍기를 늘리기도 하고, 얼음물도 제공하고, 뭐 휴식 시간을 늘리고 있다고 설명을 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작업장 내 그 기온은 통제되지 않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리고 또 기계에서 나온 열기 때문에 2억 넘게 투입해서 도입한 이동식 냉풍기는 정작 쓰지도 못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고요. 결국 이런 근본적인 구조를 바꿔야지 뭐 고작 얼음물 주고 선풍기 대수 늘린다고 해결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 기온에 선풍기를 가지고 냉방을 한다. 참 이해가 되지 않는데 지금 뭐 취재 기자들도 사실 굉장히 폭염 속에서 어렵게 취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취재하면서 좀 느끼는 부분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더위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다가오는 건 아니거든요. 누군가는 더위가 뭐 조금 불편한 뭐 저희처럼 잠깐 있는 경우는 정말로 스쳐 지나가는 그런 불편한 정도겠지만 누군가에겐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기후 위기 시대에 이런 문제는 더욱 더 이제 더 부각될 텐데요. 앞으로 이런 취약한 환경에 노출된 분들의 목소리를 좀 더 귀 기울이고 앞으로 더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김철진 기자 수고했습니다. 레트로 뉴스와 음식 이야기를 전하는 뉴스보다 맛집입니다. 오늘도 요리하는 기자 이기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름도 이제 다 가고 말복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으로 전화드립니까? 어르신들이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를 하죠. 세상에서 가장 구경하기 좋은 게 재밌는 구경이 싸움 구경하고 그다음에 불구경. 불구경.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네네. 그 우리나라는 이제 옛 조상 때부터 불놀이를 참 좋아한 것 같아요. 네. 그 다양한 형태의 이제 불놀이도 있는데 그 심지어는 조선 왕실에서도 불놀이를 그렇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 저게 병풍인데 조선 후기 때 정조가 화성에서 이제 어머니죠. 해경공 홍씨 회가변을 한 모습을 8폭 병풍으로 그린 게 있어요. 화성 행행도라고. 거기서 지금 하나를 보시면 저렇게 당시에도 불놀이를 하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재밌게 보고 있는데 지금 병풍이 밑에 사진은 안 나왔는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저 불놀이를 즐기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저 그림에 이렇게 많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불놀이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보기에도 화려하고 하긴 하지만 보통 보면 이제 한 해의 무운을 빌고 그렇죠. 이 애군을 쫓는다 또 이런 의미도 좀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그 정월 대보름 때는 불놀이를 많이 하죠. 그리고 또 뭐 병충해를 잡겠다고 논두렁에 뭐 불을 붙인다거나 뭐 요즘은 못하게 하지만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하고 그리고 지불놀이, 달집 태우기. 저도 어렸을 때 깡통에 철사를 매달아서 이렇게 뭐 돌렸던 지불놀이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어렸을 때 지불놀이 안 해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시골에서는. 그렇죠. 그런가 하면 요즘 와서는 축제 때 또 행사 때 개막식이나 폐막식 할 때 불꽃놀이를 하죠. 대형 불꽃놀이.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치단체마다 뭐 불꽃놀이를 주제로 한 뭐 축제도 열리기도 그렇게 하기도 하죠. 불꽃놀이가
실제로 보면 이제 굉장히 화려하고 네. 보면은 이제 소리도 막 요란하고 막 그런데 근데 지금 보이는 사진의 불꽃은 뭐 이렇게 마치 춤을 추는 듯한 조금 기존에 우리가 보던 불꽃놀이하고 조금 다른 그런 것 같은데요. 다른 모습이죠. 예. 줄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고요. 예. 저게 바로 우리나라 전통 불놀이, 불꽃놀이인 낙화놀이예요. 아. 떨어질 낙자 예. 불화자, 예. 꽃화가 아니고 이제 꽃 모양이기도 해요. 그 낙화놀이는 그 음력 정월 대보름이나 이제 4월 초파일 때 네. 열린 행사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만 그리고 또 좀 이따 보시겠지만 무주. 네. 그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 무주군 두문마을에서 열리는 겁니다. 저 낙화놀이는 옛날에 그 서당에서 학동들이 예. 책거리 이제 아. 책을 다 봤을 때 예. 그걸 이제 축하하기 위해서 서당 앞에 있는 계곡에 이제 저 낙화 줄을 걸어서 낙화놀이를 했다고 그래요. 지금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이 해서 전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보도 맛집에서는요, 전북 무주를 찾아서 정말로 아름다운 우리 전통 불꽃놀이 낙화놀이를 만나보고요. 그 다음에 이열치열 불맛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맛까지 소개합니다. 함께 가보시죠. 예. 여기가 무주군 안성면 두문이에요. 산골. 저기 덕유산 저기 있네. 그런데 이 산골에서 말이에요, 한국형 전통 불꽃놀이 한답니다. 이해가 안 가죠? 무주 두문 낙화놀이라고 돼 있네. 시골 마을의 작은 축제? 어떻게 한다는 거지? 이게 불꽃놀이 한다고 해서 왔는데 이게 갑자기 소금 같은데요? 소금이요. 불꽃놀이 하는데 왜 소금이 왜 필요한 거죠? 이게 원료요. 소금이 원료라고요? 숯하고 네. 소금하고 네. 쑥 심지하고가 원료예요. 그러기 때문에 소금이 첫째 들어가야 이게 불 다루면은 소금 불 붙이면은 이제 이 소금 튀는 걸로 해서 이렇게 불이 퍼지요. 탁탁탁탁 터치는 게 그게 그 예, 소금 예. 역할이에요? 예. 뚜벅 어머니 이렇게 하시던데 이렇게 네. 이렇게 그래야 아무라도. 이렇게. 진짜 우리 조상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요거 만들었지? 이거 꽈배기 같아, 꽈배기. 우리 진작에 그렇게 하시지. 손도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 맨들은 뽑아. 진작에 그렇게 하시지. 해드릴게. 아이 참. 나 까먹었네. 여기다가 소원을 하나 써야지, 소원. 뉴스도 마치 아주 막 폭탄 터지듯이 막 팡팡팡팡. 예? 이거 낙화 그냥 팡팡팡 터졌으면 좋겠네. 시청률이 그냥 팡팡. 세상에 이 산골이거든요. 덕유산 밑에 또 두문산 밑에 이 조그만 시골 마을. 낮에부터 시작된 축제가 지금 밤인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세상에 시골에서 그것도. 와. 달빛 아래 흥겨운 노랫가락과 함께 축제는 막바지를 향하고 드디어 두문마을 저수지에서 낙화놀이가 시작됩니다. 자, 우리 가족 건강하고 우리 방송 잘 되고 그리고
대한민국 모두 행복한 그날을 위해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디서부터였는지 나이 나다 애틋한 이 마음 시간이 흘러도 반란만 할 순 없어도 그때 우리를 지키니 찰나에 사라지는 불꽃이 아닌 은은하게 타오르는 낙화놀이. 세상 가장 귀한 풍경이 한여름밤의 꿈처럼 빛납니다. 낙화놀이로 꿈 같은 밤을 보내고 찾아간 곳은 무주 구천동입니다. 무주 구천동 입구예요. 그래도 바람이 살살 불어서 괜찮은 것 같은데. 차도 많고. 이번 무주 여행의 테마는요, 낮이고 밤이고 불입니다. 불. 그런데 와보니까 이 장작이 엄청나게 많이 산처럼 쌓여 있어요. 그리고 요란한 소리도 들리는데 도대체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야, 세상에서 가장 큰 그릇이네. 응? 예. 그릇은 엄청 큰데 앞접시는 이렇게 작아. 야, 그런데 묘하죠? 여기가 무주 설천면이에요. 설천면인데 스키장이 있어가지고 눈 시원하다, 차갑다 이런 의미인데 오늘은 완전히 무주에서 불이야, 불. 낙화놀이, 또 막 불맛. 야, 진짜. 그런데 제가 좀 아까 하는 거 보니까 저는 어디 갔어? 이 닭발 이게 가장 궁금했어. 이거 비린내가 안 나네. 보니까 이게 소정닭에다가 인삼가루를 좀 넣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삼 닭의 누린내를 인삼이 확 잡아버렸다고 그러네. 그리고 다리. 와, 엄청 크죠? 소정닭은 원래 질긴데 하나도 안 질기고 불맛이 진짜 올라오네. 참나무 그 향이 쫙 배있네. 센 불에, 장작에다가 아주 센 불에 소뚜껑에다가 팍 익혀가지고 좀 아까 보니까 엄청나게 뭐지? 그거 양재기에다가 육수가 가득 찼었는데 이것밖에 안 남았어. 그러니까 한참 끓인 거죠. 응? 진짜 맛있는데? 네?
근래 먹어본 닭 중에서 최고네. 갈비살, 닭갈비 요 부분, 요 부위를 또 부드럽고 맛있죠. 이거. 아, 팥 볶는 거죠? 팥 볶는 거. 또 양념이 너무 좋아가지고 양념 팥 볶을 거 양념을 딱 남겨놓는구나. 뭐 하시는 거예요? 하트? 이거? 다 하트 해줘요? 우리 집 온 손님들에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을 깰 수밖에 어쩔 수 없지 뭐. 먹는 게 우선이지. 무주 자주 와가지고 이 집을 처음 왔다는 게 진짜 억울해 죽겠네. 억울해. 이 주변에서는 음식 많이 먹었는데. 이것도 맛있네. 이거 안 먹으면 무효인데. 이 닭집 가면은 가장 큰 행운이 뭐냐면 상대방하고 나하고 좋아하는 부위가 틀려. 상대방은 퍽퍽살 같은 거 좋아하고 나는 뼈에 붙은 살 좋아하거든요. 그럴 경우는 진짜 행운이지, 행운. 근데 어떤 사람 겹치면 나중에 다 남는 게 굉장히 많아요. 또 싸우기도 하고. 야, 오늘 진짜 무주 와가지고 진짜 불에서 시작해서 불로 끝나네. 응? 간절한 소원이 담긴 불꽃송이가 밤하늘을 수놓고 뜨거운 화력이 빚어낸 맛까지 불같은 매력이 넘치는 고장, 그곳은 무주입니다. 이야, 대단하네요. 이 저수지 위에서 폭포수처럼 막 쏟아지는 불꽃의 모습이 정말 한국적인 멋과 또 운치도 느껴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던 하늘에서 이렇게 먼 하늘 위에 터지는 불꽃놀이보다 훨씬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렇게 이제 꽃처럼 떨어지는 그 불꽃이 낙화봉이라고 하거든요. 낙화봉이 바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 보시면 이 한지에 뽕나무로 만든 숯, 그다음에 소금, 그다음에 그 쑥으로 만든 심지. 그래서 이것이 타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대형 불꽃놀이에서 나왔던 잔여물이나 쓰레기 같은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요 낙화봉은 이 역에서만 열리는 게 아니고 행사를 개최하는 게 아니고 이 주민들이 이걸 만들어서 또 판매도 해요. 보니까 이거 하나에 보통 7,000원에 판다고 그래요. 그 낙화놀이를 하려면 한 2,000개 정도, 3,000개 정도 필요한데 주민들에게 따뜻한 아주 짭짤한 소득도 되는 거죠. 네. 무주 같으면 우리 대전하고도 이렇게 멀지 않고 꼭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네. 이진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은 주간 포토뉴스입니다. 양세원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사진을 통해 한 주간의 뉴스를 알아보고 누리꾼들의 다양한 반응을 살펴보는 주간 포토뉴스입니다. 오늘도 3가지 소식 준비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물바다로 변한 도로를 차량과 시민들이 힘겹게 건너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초 중부지방을 덮친 폭우로 서울과 수도권 지역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는데요. 충청권에도 많은 비가 내리면서 대전과 공주 등 우리 지역 내에서도 침수 피해들이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떨어진 물폭탄에 누리꾼들도 충격과 걱정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폭우에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생겼던데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없기를. 너무 덥고 너무 많이 내리고 요즘 제가 있는 곳이 한국이 맞나 싶습니다. 라는 댓글들 살펴봤는데요. 이번 폭우는 시간당 강수량으로는 기상 관측 이후 115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비가 그친 뒤에도 산사태 등 후속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 세심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 사진 볼까요? D-100, 지난 화요일이 수능까지 딱 100일 남은 날이었죠.
자녀의 대학 합격을 위해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는 부모님들과 교실과 독서실에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수험생들의 모습인데요. 사뭇 비장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누리꾼들도 교실과 독서실에 있는 학생들에게 파이팅 넘치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수능 성적은 딱 공부한 만큼 나옵니다. 학생들 끝까지 달려봅시다. 코로나19도 막판 변수일 거예요. 평소보다 더 조심, 또 조심이라는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려면 지금부터는 컨디션 유지가 중요할 텐데요. 공부만큼 건강에도 꼭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사진 보겠습니다.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선 이곳은 대형마트의 식품 코너인데요. 요즘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마트 치킨을 사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식 물가 인상에 더 이상 서민 음식이라고 부르기 힘들어진 게 바로 이 치킨이죠. 그러다 보니 가성비가 높은 10,000원 이하의 대형마트 치킨의 인기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놓고 누리꾼들의 반응은 극과 극으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자영업자들 다 죽습니다. 이게 정말 괜찮은 선택입니까? 마트에서 초밥 판다고 초밥집 안 갑니까? 억울하면 치킨값을 내리든가 라는 댓글들 살펴봤습니다. 폭염에 폭우에 치솟는 물가까지 한숨이 절로 나오는 요즘이지만 하루빨리 우리 삶이 안정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간 포토뉴스 함께하셨습니다. 네, 선거에 이긴 여당이 새 정부 출범 3개월도 안 돼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정의당까지 3당 모두 비대위 체제인 보기 드문 상황인데요. 이런 혼돈의 전국 속에서 대통령이 어떤 반전 카드를 내놓을지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육동일 충남대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주 초에 서울에는 시간당 강수량이 기상 관측 이래 115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죠. 이 때문에 인명사고 등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폭우가 내린 첫날 재난 현장에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택에서 전화로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 긴급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여야 공방도 일고 있습니다. 네, 먼저 유 교수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거 뭐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기록적인 폭우기 때문에 아마 예측이 안 돼서 아마 이런 그 어설픈 행동이 빚어진 것 같은데요. 근본적인 요인은 첫째는 그 청와대가 용산으로 이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전된 대통령 집무실에 여러 가지 위기관리센터라든지 또는 참모들의 이제 여러 조직적인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미비한 것 같습니다. 뭐 일종의 그 제왕적 대통령제를 이제 극복한다는 차원에서 이전이 됐는데 아직 그 공백 상태가 남아 있는 와중에 이제 이런 재난이 일어났기 때문에 좀 허둥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사실은 그런 재난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은 어떤 리더십을 발휘했나도 중요하지만은 대통령이 재난 현장에 나타나서 이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렇죠. 네. 이제 그게 일종의 이제 대통령의 아이덴티티거든요. 프레지던트 아이덴티티. 이런 부분이 아직은 우리가 지금 미흡하지 않은가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은 물론 이제 실질적인 여러 가지 의전 문제라든지 경호 문제가 있어서 집에서 밤새 전화로 진두지휘를 했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 국민들은 그러한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인 이벤트 또 정치적인 쇼잉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이런 기록적인 또 많은 참사를 빚은 이런 재난에 대통령이 현장에서 직접 지휘하는 모습이 비치지 않았다 하는 것이 저는 큰 실망으로 비춰졌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또 그걸 해명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설픕니다. 비가 오면은 또 퇴근도 못 하느냐, 또 이런저런 이제 그 참모들의 그 해명 아닌 해명이
오히려 국민들을 더 실망시키고 분노감을 촉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 이것 때문에 왜 용산으로 이전했는지 대통령실을 이 문제까지 들고 나오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사태는 아까 유동현 교수님께서도 뒷부분에 말씀하셨지만 저는 태도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족할 수 있죠. 뭐 용산 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데 아마도 이런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하면 그래도 국민들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도 있을 수도 있고 국회 차원에서도 그러면 그 공백 상황들이나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는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했을 수도 있겠는데 이거를 문제가 없다. 그냥 전화로 하면 된다라고 너무나 어설프고 사실은 약간은 말이 안 되는 대응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훨씬 더 커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행안부에 설치되어 있는 이런 위기대응센터나 이런 부분들 가봤지만 이 컨트롤 타워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여기에서 꼭 현장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그런 기관장이나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이런 책임을 맡고 계신 분들이 그런 정보가 총체적으로 모이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현장에서 바로 자료에 나온 저곳인데 저런 곳에서 이런 어떤 그 의사결정을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아니면 현장에 힘을 실어줄 부분 정확하게 실어주고 이런 대응 체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의식과 그걸 어떻게 앞으로 더 잘해 나갈 거에 대한 어떤 반성과 비판 없이 그냥 문제 없다. 그냥 전화로 하면 된다. 그냥 대통령이 있는 데가 상황실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이런 굉장히 안일한 태도, 이 무책임함이 훨씬 더 중요한 상황이고 이렇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재난대응 매뉴얼이 있는지 없는지도 지금 잘 모르겠지만 이런 이 시스템이 전혀 돌아가지 않는 모습을 오히려 국민들께 노출시킴으로써 국민들께서 훨씬 불안해하시는 그런 문제를 이번에 진짜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뒤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보이는데요. 갈수록 부정평가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지율의 요인에 대해서 그중에서 특히 인사 문제에 대해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논란의 중심이던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8일에 사퇴를 했습니다. 이로써 이제 윤석열 정부의 현직 국무위원으로서는 첫 낙마 사례인데요. 글쎄요, 앞으로 그 윤석열 정부가 인사 추천이라든지 검증 시스템 또 인사 철학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더욱 거세게 일고 있는데 이 부분 우리 장 의원님께 먼저 좀 여쭤볼게요. 뭔가 좀 바뀌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근데 또 해보면 인사만큼 또 어려운 게 없습니다. 정말 이 훌륭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 것도 사실이라 이게 그런 어떤 어려운 부분들을 그냥 개인의 판단에 맡겨놓지 않기 위해서 인사정책에서의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희가 늘 생각하고 그 시스템을 잘 구축해가는 노력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사를 단순하게 그냥 인사권자라고 그냥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친한 사람을 어떤 책임과 역할을 주는 게 아니고 인사를 추천하는 시스템, 그 추천된 인사를 검증하는 시스템, 그 다음에 인사권자의 정무적인 판단 이런 어떤 그 제도적인 이 흐름들이 정확하게 진행이 되고 거기에서 어떤 결론을 냈을 때 그 인사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볼 때나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도대체 어떤 방식의 추천이 되고 있는지 그 추천이 어떻게 검증되고 있는지가 굉장히 시스템이 붕괴되어 있구나. 이거는 그냥 인사권자인 대통령이나 아니면 다른 인사권을 어떻게 보면 좀 남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만큼 지금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랑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에서 처음에는 시스템이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런 어떤 시스템 부족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좀 솔직한 반성들을 하지 않고 어떤 추천이나 검증 시스템 자체를 굉장히 게을리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문제다. 사실 지금의 인사 추천 시스템 보면 추천하는 곳이나 검증하는 곳이나 검증은 법무부에서 하고 추천도 검찰 출신이 하고 판단도 어떻게 보면 검찰 출신 대통령이 하는 모든 게 검찰 출신 위주로 사실 지금 인사 시스템이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서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반성을 통해서 정말 대대적인 이 인사 시스템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계속 이런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계속 또 이게 일어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유 교수님? 일어나면 안 되겠죠. 네. 저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 성공 여부의 첫째 요소는 인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에 입문한 지 8개월 만에 대통령이 됐고요. 또 평생을 검사로 살아온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치적 리더십은 미흡할 수밖에 없어서 이 새 정부에서 참모들을 어떻게 전문성이 있는 좋은 참모들을 구성하고 또 내각의 인선을 잘 챙기고 또 이런 부분들의 보좌를 받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거라고 저는 예측을 했습니다. 예. 제 예측이 빗나가지 않아서 그동안의 인사가 주로 측근 인사라든지 또는 그 인사의 이제 절차나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이 문제로 나타났고 국정 지지율에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것도 인사에 관한 이슈를 대하는 태도가 상당히 그 국민들의 저항을 받았습니다. 전 정부도 이렇지 않았느냐, 전 정부보다 더 훌륭한 장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친 대통령의 언어가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전 정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달라는 차원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한 건데 전 대통령만 전 정부와만 비교해서 인사의 우월성을 이렇게 설득한다는 거는 굉장히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무튼 저는 이번에 내각의 박순애 장관이 좀 더 사퇴한 문제도 이거를 정말 굉장히 중요한 계기로 삼아서 지금 이제 정책은 말이죠. 정책은 그 정책이 아무리 올바른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책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과 공감대 형성 없이는 다 실패합니다. 이제 정책은 다 그 정책에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정책의 성공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도 보다 더 세심하게, 보다 더 국민과 소통해서 해야만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인선 문제만큼은 분명하게 개혁이 돼야 되고 또 그에 의해서 새로 등장한 장관이 됐던 참모가 됐던 이 정책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다 세심하게 소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이 이제 지지율 반등을 기회로 8.15 특사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은 이제 해당이 됐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는 이번에 이제 빠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 의원님 어떻게 오늘 평가하십니까? 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야당의 입장이랄 거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라고 보통 특별히 사면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 대통령도 권한이 그냥 대통령이라서 있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위임받은 권리잖아요. 이 국민들이 그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사면권도 행사할 수 있는 거라 늘 국민들의 시각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우리 사회에 어떤 역할과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정말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해야 되는 게 이제 사면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빠졌다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국정 지지율도 굉장히 낮아지고 그 대선 과정에서는 모든 후보들이 국민 통합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오히려 통합과는 거리가 먼 사회의 어떤 오히려 더 분열들도 더 심해지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국정 분열도 더 많이 일으키고 그런 어떤 국민들의 공감대도 굉장히 어려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까지 했었으면 훨씬 더 큰 국민들의 저항이 있었을 거라서 이번 사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빠진 거는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경제인들 이 몇몇에 대한 사면한 내용들도 이 정부 차원에서는 이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게 우리 경제 상황이나 우리 국민들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하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국민들께 전달할 또 의무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가 공감대를 충분히 얻어가는 데는 조금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유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면 발표에 대해서. 네, 좀 아쉽죠. 왜냐하면
그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도 그렇지만 역대 정권이 전부 다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국민 화합과 통합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적과 동지로 다 갈려가지고 미래를 향한 그런 국민들의 에너지를 결집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화합과 통합은 대단히 중요한 숙제입니다. 뭐 그런 차원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국민 대사면, 뭐 정치 보복이든 아니든 뭐 전임 대통령이든 정치인이든 이 대사면이 저는 됐으면 하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제 여기 발목을 잡힌 게 국정 지지율의 문제고요. 또 정치인의 대사면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아직은 그렇게 관용을 베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정치인들이 사면에서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볼 수 있고요. 또 경제인의 사면 복권은 아무래도 이제 경제 위기 상황으로 치닫다 보니까 이들이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고 기여하는데 앞장서 달라는 그런 아마 미션을 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지지율이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네, 국민의힘이 그 9일에 전국위원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를 사실상 출범을 시켰는데요. 오선의 주호영 의원이 비대위원장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이 당원, 당규까지 이렇게 바꿔가면서 비대위 체제를 확장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 비대위 출범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정당이 정상적인 정당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비대위로 전환해가지고 정당의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1, 2, 3당이 다 비대위로 좀 전환했다는 건 아마 이게 우리 헌정사에도 처음 있는 일이지만 세계 정당사에도 없는 일입니다. 네. 게다가 집권 여당 된 지 3개월 만에 집권 여당이 비대위로 전환했다는 것도 이것도 넌센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집권 여당의 당 대표가 뭐 윤리위원회 회부돼 가지고 6개월 만에 당권권 정지를 받아서 이렇게 해임됐다는 것도 아마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예. 저는 이만큼 우리 정당이 낙후돼 있다, 후진적이다 이런 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당이 제 기능을 못하고 정당이 화합과 통합을 못하는 마당에 무슨 놈의 정치 타협과 정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이걸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뭐니 해도 집권 여당은 이 권력 투쟁, 자리 다툼의 이런 싸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사실 이준석 대표도 지금 이 정치를 사법화로 끌고 가서 이제 비대위에 대한 저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가처분 신청.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지 가처분 신청. 이제 그것도 좀 지나친 이제 저는 처사라고 보고 너무 앞질러가는 행사라고 보고요. 이번 기회에 그 문제는 철회를 해서 큰 정치의 틀을 보여줘야 되고 또 그에 못지않게 뭐 윤핵관이다 이런 문제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집권 여당의 존속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해서 이 당이 분열되거나 또 혼란에 빠지게 되면은요 새로운 신당이 창당할 수도 있습니다. 정계 개편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데 집권 여당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 TJB에서 지난주죠. 지난주에 TJB에서 TV 토론회를 이제 했는데요. 두 분 다 이제 보셨을 텐데 지금 상황은 뭐 확대명이라고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가 이미 70% 이상 확보하면서 뭐 전당대회 승리는 아마 불가피할 것 같은데 TJB에서 열렸던 그 민주당 대표 경선 토론회 어떻게 보셨는지 그때 나왔던 뭐 여러 가지 지역 현안들에 대한 이런 얘기들 뭐 좀 관심 있게 보셨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물론 뭐 열심히 봤습니다. 우선 느낀 소감은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이미 뭐 결과가 이미 예측되기 때문에 흥미진진하게 보진 않았습니다. 뭐 토론의 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바뀐다든지 또는 뭐 치열한 경쟁이 진행된다면은 굉장히 긴장감을 가지고 이제 흥미진진하게 봤을 텐데
이미 다 결론이 났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그 긴박한 상황으로 지켜보지는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민주당에 대해서 항상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은 정치개혁, 정당개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앞서갔고 또 그렇게 추진했고요. 그런데 이번 토론에 물론 이제 시간적인 제약은 있었겠지만 이 정치개혁이라든지 정당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지 않은 점, 그 점이 저는 좀 아쉽게 생각이 됐고요. 또 나가서 이 진보 정당의 미래 비전, 그러니까 지난 정부의 전 정권의 진보가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러면 새로운 수권 정당으로서의 진보 정당은 어떤 미래와 어떤 비전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철학, 이런 비전, 또 거기에 일관된 정책들이 보이지 않고 중구난방으로 네. 뭐 이 부분도 타치했다, 이 부분도 타치했다, 또 전하고 후하고 또 앞뒤가 안 맞는 뭐 그런 상황으로 토론회가 전개돼서 조금 아쉬움이 저는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토론에 아쉬움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좀 아쉬웠습니다. 근데 그 아쉬움이 저는 지금의 전당대회 구도 자체에 대한 아쉬움이 살짝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저희 당대표 선거도 그렇고 최고위원들도 굉장히 사실은 서울 수도권 위주의 후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지방의 후보가 지금 뭐 강훈식 후보와 저희 송갑석 최고위원 후보 정도 말고는 거의 없다시피 해서 우리 당이 그러니까 오히려 더 전국 정당으로 예언을 해 나가고 여러 가지 이제 균형 발전이나 여러 이 추구해야 되는 어젠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성을 오히려 넓혀가야 되는데 오히려 굉장히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오히려 왜소해지는구나라는 그런 어떤 그 답답함과 걱정이 솔직히 지역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구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지금 이 경쟁과 토론회이니만큼 이런 게 부족하면 오히려 우리가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이라든지 다른 어떤 전국 단위 어젠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야겠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더 모아졌으면 하는 그런 이 바람과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게 뭔가 이제 지역 후보들이 적다는 게 꼭 사람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그런 어떤 어젠다를 끌고 가는 정치적인 힘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부족해질 위험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는 오히려 약간 저도 반성이 드는 이제 그런 이 토론회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그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철민 의원, 육동일 교수였습니다. 네,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지만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 미국 작가 제임스 프리먼 클라크의 말인데요.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권은 어떤지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뉴스크리에이터 시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